여러분 주말 동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역전의 용사들이 왔습니다. 역전의 용사 소개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박자 느려. 김종대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의 달마대사. 자, 드디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오늘 긴급 촉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뜨겁습니다. 방송 시작 때 이미 1,500명이 들어와 있고요. 이 역사상 최고의 동접자를 기록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조국 신당 뜨는 거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지금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센 놈이 이기는 거야? 이게 정치의 진수야? 드디어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는, 정말 이게 어떤 일이지? 그래서 조국 신당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든 아니면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이든 오늘 이 방송 들으면 마지막에 깜짝 놀랄 만한 저희들이 예측을 할 겁니다. 야권연대가 과연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을 얻을지, 대한민국을 주름 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김종대 의원, 변희재 대표가 여러분들께 4월 10일 총선의 최종적인 의석수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방송은 정말로 센 놈이 이긴다는 것인데 그 전에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한 개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면서 주랭랑을 쳤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호주에서도 이거는 외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소문까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몸풀기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차관급으로 가는 호주 대사에 장관급이 가면서 결국에는 최상병 문제 때문에 도주를 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김종대 의원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짧게 쇼트용어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참 또 부담되게 해봐. 어쨌든지 간에 거의 현행범이다. 예. MBC 보도 보셨어요? 그 이종섭 장관이 용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7월 31일, 작년 7월 31일 11시 45분. 그 다음에 11시 57분, 즉 12분 뒤에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다. 이때가 결정적 순간이야. 요게 새로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에서 이종섭 장관을 약식 조사하면서 용산 누구로부터 전화 받았냐 이거 조사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 받은 거를 휴대폰을 포렌식했냐 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했는지 업무 수첩에 그 기록해 놓은 거 보자 그러니까 폐기해서 없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구속영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입만 열면 거짓말했거든. 대통령실 개입한 적 없다. 또 대통령 경로한 적 없다. 용산에서 지시받은 적 없다. 그랬는데 박정훈 대령실 수사에서 대통령이 경로에서 전화한 걸로 돼 있는데 그날이 바로 7월 31일이에요. 그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전화했습니까? 난 대통령이라고 봐요. 대통령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정황이 맞아. 휴대폰은 아니고 일반 전화, 유선 전화로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전화 연결하라 그러니까 뭘로 연결인가 했겠지 이제 전화를.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때 수석 비서관 회의가 한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미에 이 사건 보고받고 장관 전화 연결해 요렇게 했다고 박정훈 대령 진술서에 써 있는데 진짜 전화 기록이 나오면 진짜 전화 기록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당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고 그다음에 용산에 누가 했는지 맞춰보고 해야 되는데 임종덕 안보실 2차장 경북의 공천에, 신범철 차관은 천안의 공천에,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은 해외로 빼돌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세상에 신임장도 안 주고 전임대사하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신임장 사본 갖고 가버렸어요. 네. 야, 이거는 아주 백주대낮에 이건 현행범 도피입니다. 현행범 도피. 그 통화 기록이 나왔다 그러면 즉시 조사가 들어갔어요. 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행범 도피, 전화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 그리고 압수수색이나 추가 조사 없었다.
그래서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요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진행상 계속 지켜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풀기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래 빨리. 뭐 이렇게 빨리 우리는 얘기 안 해요? 예, 바로바로 주제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자, 기회 갔을 때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요. 정우택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야,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파티에 소고기에 로얄 살루트 술까지 나왔고요. 메모지까지 발견이 되고 86만 줬다는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저 자리에 직접 저런 접대를 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폭로를 했고요. 이거를 충청도에 있는 유력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촌철살인 쇼츠용으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정우택 의원하고 뭐가 있나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정우택 의원을 옹호해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처음에 그 카페 주인이 얘기했을 때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방 주고받은 게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 정도면 나는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을 정리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수사받고 있거나 지금 기소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비교해 보면은 정우택 의원보다 그러면 더 많은 증거가 확실히 나와 있어서 지금 그분들은 그렇게 했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양주에 현금에 뭐 800만 원 메모지에 별개별게 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페 주인과 이 변호사 이분이 검사 출신이에요. 이 카페 주인 변호사가 전쟁을 선언한 것이고 네. 이 정도 나왔으면 너무너무 확실하게 뭔가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가 이상하게 이번에 공천과 관련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 보낸 거, 신범철 차관 등 뭐 이런 사람들 지금 공천 주는 거, 정우택, 박덕흠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거는 조금만 건드리면 터진다. 툭툭 터질 수밖에 없다. 전 이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권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사실을 정우택 뭔가가 있어요. 의원이 네. 알고 있거나 그와 유사한 뭔가 흔적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덮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분이 국회 부의장이고 아무리 다선 의원이고 하더라도. 제가 그 지역구에서 선거 나갔다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네. 청주 상당구. 예. 거기 카페 주인은 거기가 뭐냐면 대청호 부근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그 카페가 경사도가 대청호 반대쪽이면은 저 하수가 흘러내려도 되는데 약간만 경사도가 저쪽으로 가도 다 방류 금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문제에서 저기 자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피해서 졌다고 하는데 어쩐 일인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이걸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이걸 보니까 자기는 카페 짓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돈 억수로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영업정지 되면 이거 완전히 폐가망신할 판이라고. 이게 뭐 건물이 팔리겠습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이제 살려주십시오 하고 로비가 들어간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산삼주, 양주, 송이버섯, 쇠고기 아휴. 그래서 쫙 깔아놓고 내가 스픽스 와선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잖아 내가. 여기 없는 것도 뭐 맞지만 인삼주 이런 이야기가 로얄 살루트는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게 잘 제일 몰라, 비싼 나. 소리인데 그래가지고 발렌타인 30년 같은 이래 되고 CCTV로 찍고 이거는 말이죠. 이 카페 주인이 여기에 자기 생명줄이 달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정우택 의원이 또 실세고 힘이 세고 충북 도지사도 지냈고 이러니까 여기다가 몰빵을 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접대하고 돈 주고 이런 것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고기 먹고 양주 먹은 건 시인을 했어 이미. 네.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게 상차림이 이거는 디올백 수준이란 말이에요. 상차림이. 디올백보다도 또 로얄 쌀도 얼마나 해요? 제가 우리 스펙스에서 최초 공개하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총선 악재인 건 분명하죠. 김종대 형님. 정우택 중도 사퇴한다 안 한다? 아니 중도 이거 사퇴한다 안 한다? 지금 저 충북인 뉴스가 특종으로 계속 예. 터뜨린 거거든요. 예. 거기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시민단체 정우택 의원을 고소해서 지금 경찰이 다 달라붙었어. 완전히. 사퇴한다 안 한다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사퇴 안 할 걸로 봐요. 안 한다. 사퇴 안 할 걸로 봐요. 예. 정신력의 승리로 가시겠군요. 자. 저도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그 안 정도로 사퇴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밀고 나가지도 않죠. 그럼 총선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됩니까?
일단 그 악재를 덮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겠죠. 지금 뭐 경찰이 달려들고 누가 달려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그동안 사실 그런 건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에 다 덮였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는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런 거죠. 구조가 되었다. 이것도 지켜봐야 할 거고요. 안 제 하죠. 생각에는 그 경찰이 실제로 덮어주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냐.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사실은. 근데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갈 수 있죠. 근데 그 분위기 따라 달라지는 흔들흔들 하는데 무조건 봐주기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 충청도에 계신 경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간단히 설명 하나 드릴게. 박특검 의원이 사선 당선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관련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 참고로 4월 10일 총선인데요. 박특검 의원께서 저분이 뭔가 부정한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국회의원직에서 잠깐 당을 탈당을 했던 적이 있죠. 이번에 정말로 어마무시한 힘을 썼는지 공천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총선을 하기도 전에 사선 당선했다고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이라고 이렇게 해서 당선 축하연을 했는데요. 저 자리에 또 소방공무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방 고위 공무원. 예, 소방고위 공무원이 참석을 했는데, 자, 충청도에 계신 빨간색 셔츠 입고 또 점퍼도 보이죠. 저런 분들이 저렇게 축하연까지 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짧게 입틀고 가는 주제가 바로 도태우 후보입니다. 대구 저거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기가 청주 상당 정우택 옆지였고요. 그래요. 네, 정우택 의원 옆지역구인데 저 박덕흠 의원은 이제 국토위원 하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그 건설공사로 그 광국공사로 한 3천억 이상을 수주한 걸로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임 중에. 근데 그때 서울시 국정감사 때 질문 내용을 보면은 왜 이러이러한 공법을 사용하느냐. 근데 그 공법이 자기 아들 회사에 특허 등록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이해 충돌로 해서 상임위에서 쫓겨나고 당에서는 나가요. 그래가지고 무소속으로 장기간 있었어요. 나 이 사람 복당한 줄도 몰랐다고 공천 때까지. 근데 복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왜 저 지역을 자주 가느냐 보은옥천에 허구한 날 보궐선거를 했다. 저기 도의원을 공천했는데 비리로 잡혀 들어가 구속이 돼가지고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이 또 비리로 구속돼가지고 연이어 보궐선거를 한 지역구에서 계속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본인은 되고. 근데 나 이번에 공천 받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내가 깜짝. 네. 세상에 그랬는데도 저 보은옥천 이쪽에 가면 거의 황제 대접을 받으신단 말이야. 그 시장통에 가면은 뭐 완전히 그쪽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 잘 쓰지 저렇게 인심 베풀지 하니까 난 저 금사모 일동 축 당선도 얼마나 저 지역에서 삼선 이제 하면서 그동안 깔아놨고 또 줄 세웠으면은 저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하는데 통례가 좀 그렇습니다. 계신 분들한테 내가 좀 주민들에게는 결례되는 발언입니다만은 학을 뗐어요 아주 그런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보궐선거에 출당에 지금 이런 것까지 이게 그래도 또 나옵니까 그래? 상상 못할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분이 여의도에 가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대로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 국회의원 한두 분한테만 여쭤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요. 자, 입틀기 마지막 주제 하나인데요. 바로 이제 도태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는데 지금 5.18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었다라고 발언을 했다. 진위가 그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대구에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하면서 말 그대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배인재 대표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정리를 할 수 있죠. 이 국힘당 지금 광주시당도 도태우 잘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만원 박사라는 사람 이름 알 겁니다. 이 사람이 한 2000년도 아마 김대중 정권 때부터 계속 이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런 주장하면서 사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적도 있어요. 이러면서 야 북한군 개입이 그 정황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연구 방법론이 처음 잘못된 게 어떠한 큰 하나의 사건에서 예를 들면 북한군 개입이 일정 부분 있었다가 아니라 이걸로 이 사건 전체를 다 성격을 뒤엎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거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근데 혹시 광수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유, 들어봤죠. 이 나중에 이제 이 막 가다 보니까 광수 넘버를 1부터 138만까지 매겨가지고 심지어 북한군 게릴라로 황장엽이 들어왔다라고 이제 사진을 딱 보이고 황장엽이다 그러고 탈북자들 뭐 몇 명 막 그냥 막 갖다 꽂아 버린 거예요. 이 사람 북한군 탈북자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 고소고발돼서 한마디로 파탄이 나버렸어요. 이 지만원의 이 주장 다 파탄 났으면은 그때 보수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지만원의 주장은 이건 틀렸다. 너무 큰 오해가 들었다. 해다 정리를 하고 새 출발했어야 되는데 이게 잔재가 남아서 야 개입했니 뭐니 조사하니 이러다가 어찌 보면은 그냥 지만원 씨가 주장한 걸 다 따라가다가 지금 다 희생당한 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보수에서 이거 정리하려다가 나와버려서 그런데 어찌 보면 도태우 같은 사람들이 막 앞으로 계속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는 보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 지만원 담론을 정리하고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해라. 5.18대에서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은 사과를 했거든요. 진위가 왜곡됐고 진실로 그렇게 들렸다고 사과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단 개인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으로 안 돼요. 왜냐면 보수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보수의 지금 고영주라든지 전광훈이라든지 아직도 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가다가 다 희생되니까 어쨌든 이거 분명한 거는 이론이 파탄 났어요. 지만원 이론은. 그다 지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는. 아... 우리가 공천을 해서 중랑부는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 그러면 결국 사퇴 시켜야 한다. 아니 저는 그 사퇴해야 한다. 주장까지 못해요. 그 주장까지 못하겠고 예. 지금이라도 뭐 도태우 사건 인해서 보수 진영이 이 부분 정리하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보수 진영의 몫이다. 아 이러면요 그 당시 보수 진영에서 지만원하고 같이 쌤했던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리고 지금 저기 일베 포스팅한 흔적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우리가 뭐 극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베가 이 중에 있냐? 그런데 때마침 경향신문에서 저기 도 변호사의 일베 그 활동 기록을 딱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있냐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내버린 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곳곳에서 이게 지뢰가 잠복돼 있고 시한폭탄이 쭉쭉 있는데 이걸 정리 안 하고 묻어버리니까 지뢰가 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보면 앞으로 쭉 가다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 이게요. 예? 검증을 아주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5.18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하겠다 이 말은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해지면 오히려 공천 취소하겠다 이런 취소할 말로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은 지만원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선의로 간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아무것도 못하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총괄적으로 빨리 그 지만원 담론을 버린다는 공시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실제로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큰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직감적으로 느끼실 텐데요. 그만큼 민주당이 사천 논란이다, 친명이다 뭐 이런 거 할 때요. 국민의힘이 조용한 공천한다고 안정적인 공천했다고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된 혁신 공천했다고 여러분 지금 한번 다시 되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해줬던 대한민국 언론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따져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잠깐만요. 네. 요 지금 말씀하신 세 건이 예. 지금 보수 우파 내에서 부글부글하는 건들이에요. 네. 아까 그 저기 이종섭 장관은 지금 외교관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 지금 저도 오늘 외교관들 그 전화 많이 들려보고 또 최종건 교수가 저기 저 전직 외교부 직원들 전화 돌려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전부 격분해서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여기 정우택 의원, 박덕흠 의원에서 지금 도 변호사 네. 얘기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수면 이래로 잘 포장돼 있고 관리되던 어떤 보수의 이미지에서 그 내부에서 지금 이게 야 이래도 괜찮은 거야? 정말 이렇게 해서 선거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쫙 벌어진다 이겁니다. 네. 참 이제 이게 총선에 미칠 영향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 보시면 새로운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바로 제가 특종 하나 터뜨리겠습니다. 바로 변희재 대표와 관련된 건데요. 소나무당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이따가 조국신당 왜 이렇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지 따져볼 텐데요. 역시 우리 출연자가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 그 이유 깊은 속내 직접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소나무당 영입 인사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예, 처음으로 발표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찌 보면 소나무당이 지금까지 첫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하고 손혜원 씨 선대본부장하고
최대집 전 이사협회 회장, 네. 그리고 정철승 변호사, 김도현 전 베테랑 대사, 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경북에 또 이번에 이제 그 지역 대변인 뭐 여성 대변인 그 정다은 씨, 정다은 씨 이분도 뭐 굉장히 똑똑하게 지역 활동 열심히 했던 민주당에 예, 이제 완전 지역분에서 이제, 제가 잘못 몰라서 그랬는데 예. 어쨌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제 손혜원 전 의원 이렇게 하면서 주목가는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하고 의사협회장을 지냈던 최대집. 최대집 회장이 이제 내일도 사실 저희 방송에 직접 나와서 저희들이 토론을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자 이 정당의 성격이 뭐냐? 자 사진 나옵니다. 아 얼굴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 길거리에 나가서 윤석열 정권과 어떤 투쟁을 할 건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일 오른쪽이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이고요. 가운데가 변희재 대표, 왼쪽이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세 분이 전혀 다른 길을 걸은 것 같지만 이번에 소나무당에서 똘똘 뭉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기자들한테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윤석열 정권 출범하자마자 저하고 김용민, 안진걸이 정권 퇴진 투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출범하자마자 시작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2년을 한 거예요. 2년을. 어리면 소영길 대표는 그 중간에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소나무당으로 딱 어떻게 보수가 왔지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계속 2년 동안 계속 우리 태극기 촛불을 같이 들어서 정권 퇴진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냥 그대로 소나무당 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최대엽 대표도 거기 참여했었던 거거든요. 그 사진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아주 그 부산갈매기님께서 댓글을 멋진 걸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야 인상파들이네 이렇게 해놨어요. 우와 인상파들이네. 인상파들. 저분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해왔고 이번에 소나무당에서 보수 진보가 함께 손을 잡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제 지켜볼 텐데요. 현재 소나무당 당원이 몇 명 됐습니까? 16,000명으로 지금 16,000명 됐으면 괜찮아요. 예, 엄청나죠. 출범, 예. 조국신당이 지금 한 6만 명 정도 6만 갖고 가까이 됩니다. 예. 예, 지금도 그래서 늘어나는 이제 것 같아요. 소나무당은 그러면 자 지금 변희재 대표는 이번에 영입됐으면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대엽 대표는 목포 출마로 하고 있죠. 목포 지역구 출마입니까? 지역구 출마하고. 지역구 출마로 정해졌고 저는 이제 비례로 가서 이제 흥행을 일으켜야 되는 예. 그러니까 비례라는 게 앞번호를 받으나 마나 3%가 안 나오면 다 떨어지는 거니까 네. 어떻게 살아도 흥행력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모아서 뭐 5% 10%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비례 출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당대표가 감옥에 있다 보니까 손혜원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영입을 해서라도 비례 흥행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네. 아니 그런데 일단 상위 순번은 어차피 1번은 여성이고 우리 당원 투표로 정합니다. 아니, 당원 투표로. 투표라 그건 알겠는데 아니, 조국신당 혁신당도 당원 투표예요. 네. 그런데 그 일단 1번은 여성이 맡아가고 네. 2번이 이제 최상위 순번인데 그 3% 넘으면 2번까지는 돼요. 그리고 저기 5% 정도 되면 이제 그 병립형고목도 받는 거예요. 한 4명 정도 될 수 있죠. 그렇죠.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변희재 대표 혼자 3% 효과는 난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례 정당 투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신당의 컨벤션 효과는 지금 어떤 그 최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진보 전체가 이 밥상의 그 상차림판이 돼버려 가지고. 네. 근데 일단 변 대표가 거기서 어떤 그 좀 압도적인 득표를 했다. 그렇게 될 때 3%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전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일단은 전체적인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저기 송영길 조국에 이어서 변희재 대표 국회 입성 여부가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게 되는 것이죠. 약간 왜 떨리죠? 그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기자들 앞에서 내가 8년 동안 태블릿 범죄를 나는 잡았다. 앞으로 잡겠다는 게 아니고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를 잡았는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법사에서 해결해 줬으면 되는 거를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난 발표하겠다. 윤석열 한동훈 범죄고 다 때려잡겠다 해서 내 상식으로는 제가 만약 수사하면 무조건 법사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난 1년 안에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한동훈을 나 혼자만 가도. 근데 이제 소영길 들어오고 뭐 최대집 들어오고 이러면 뭐 아군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거긴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들어오면은 들어오면. 그러니까 저는 1년 안에 끌어내리겠다. 내 상식 1년에 끌어내리고 이제
저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좀 파일을 키워야 돼서 저랑 비슷하게 이 윤석열의 범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백은종 대표 있고 또 강진구 기자 있으니까 다 같이 나가서 우리는 1년 안에 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1년 안에 끌어내려면 우리 나가는 거고 원래 번호 가는 거고 못 끌어내려면 이제 공약 실패니까 빠지는 거고 저희는 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에요. 뭐 일단 생각보다 매우 재밌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 강력하게 조국 신당 이렇게 얘기잖아요. 조국 신당은 3년 너무 길다고 답이 없어요. 예. 우리는 1년 안에 끌어내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는 이제 선명선 논쟁을 하다는 거는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지금 댓글로 계속 질문이 올라와요. 노영민 조국 좀 혁신당 또 노영민 소나무당 가라고. 그 민주당 가지 말고 얘 가서 제대로 싸워라 이렇게 계속 올라왔어. 말 돼. 그 다음 질문은 종대형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판 봐라. 저기다 일찍 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 난립니다. 여기서 윤석열 끌어내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무기 가진 사람은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체로 보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이 저 전략 폭격기라면 예. 여기는 미사일이란 말이야. 우리 삼축 체계로 가자 이거야. 내 얘기는 삼축 체계. 무기는 다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블릿 PC와 이제 그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정밀 타격 부대고 조국 혁신당은 뭐냐 하면은 이 벌떼 전략으로 해가지고 떼거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에워싸는 일종의 어떤 뭐 특수전 전략 같은 거라고. 여기는 그런 부대가 아니요. 조국 혁신당하고 달리 여기는 정밀 타격 부대라. 정밀 타격 부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군사적인 진영 편제 이런 것들 이런 걸 러시아가 잘못해 개차반 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이게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전략 폭격기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길바닥에서 육박전 하는 육박전의 일종의 단체전을 주도하는 아니 그런 건 파이터들. 민주당이 하라 그러고 지역에 민주당이. 다 가서 예. 모든 지역 안에 가서 보병전을 하고 예. 이제 이렇게 신당은 특수전을 해야죠. 특수전은 특수전을 해야 되니까 조국 신당이 전략 폭격기하고 여기가 미사일 하면은 이제 죽이 맞지 뭘 생존성도 높고. 자, 금복주님께서는 송영길당 좋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아자님께서는 김종대 노인 소나무당 가세요 짝짝짝 올려주셨고 진달래님은 변희재 뚝심 화이팅인데 노인 변호사님 오늘 기왕에 생방송하는 김에 지금 동접 3,2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어느 당이라 좀 가셔서 역할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뭔가 있어. 아니 저희 소나무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영입이 굉장히 힘들게 너무 늦었잖아요. 예. 송 대표 감옥에 가서 뭐 하다가 늦어버려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엄밀히 말하면 거기 활동 시작해서 또 근데 아직까지 뭐 기사가 오늘 처음 나갔으니까 이 제안 드리는 것 자체가 무리할 수가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스케줄 따져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제일 늦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비례 이 접수를 이게 금요일까지로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최소한 소나무당은 뭔가 보여줘야지 뭐 영입이고 뭐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5일 만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노인 변호사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친구로서 박수고요. 친구 이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열혈 정치 지도자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꼭 역할을 좀 해주시고. 참고로 이제 우리 당에서는 손혜원 씨가 사실은 다 해요. 일이라는 게 이분이 선거를 워낙 치러맞고 송 대표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원 투표하면 손혜원 씨가 압도적 1위 할 텐데 이분은 원래 목포 시의회 출마를 이미 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예. 시의회를 박살 안 내면 이거는 뭐 진짜 안 된다 그래서 이미 목포 시의회 출마를 준비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이 비례 1번 정도 당선되겠죠. 당선돼도 1년 한 2개월이면 나가게 돼 있어요. 이분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도 2, 3, 4번이 다 될 수 있는 거죠, 여자분. 예.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소나무당은 지금 17,000명 그랬습니까? 6,000명이라고 16,000명이다. 그러면 괜찮아. 이번 금요일까지 후보를 이렇게 모집하면 오늘도 당원 가입하면 투표권 줍니까? 그러니까 당원 가입이 사실 어찌 보면 이제부터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활동을 이제 했으니까. 이제 계속 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뭐 3개월 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그렇죠. 들어오면 다 줄 수밖에 없어서 일정 정도 유료 당원은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당원을 그렇죠. 모집하면 예. 투표권까지 준다. 이 다 내용 줍니다. 여러분 다 예, 아시고요. 예. 도시농부님께서 이런 걸 올렸습니다. 아까 제가 6만 명 넘었다고 조국 혁신당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이미 87,000명을 넘었답니다. 당원 수가 87,000명을 그 사이에 또 넘었다는 늘었네. 것은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완전히 이제 조국 신당 바람도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정의당이 최전성기에 5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전에 지난주에 조국 혁신당이 5만을 넘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8만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예. 신장식 변호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8만 7천 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이게 미승인된 당원 가입자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신청서는 근데 뭐, 냈는데 아직 승인은 안 된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 8만 7천 명 그게 훨씬 더 아니라 된다는 더 거예요. 된다는 네, 거예요? 이제 10만 명까지 지금 보고 우와. 있다고. 예컨대 당비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 당비를 안 내면 투표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권리당원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1인 4표제로 이번에 당원 총투표를 해요. 조국 신당. 네. 아, 그러니까 1인 4표제요? 왜 그러냐? 여자들 남자들까지 해야 나 되니까. 여자들 남자들인데 모든 표가 조국 전 대표한테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나머지 후보는 변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 남은 표 갖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투표가 안 된다. 만약에 90% 가져가면 어떡할래? 조국 대표가.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목표가 10석인데 지금 목표도 12석으로 또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변별력 있는 표 구성을 하니까 1인 4표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비례 투표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인 4표제나 1인 2표제 이상 되면은 담합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후보 간에. 네, 예. 남자는 여기 찍고 여자는 여기 찍고 같이 다녀. 세트로 해서 이게 파당이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이걸 따질 여유가 없고 너무 조국 대표한테 쏠릴 위험이 크다. 이래서 완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민주적인 거 아닙니까? 1인 4표제 정도 하면요. 그래서 이제 이때 표담합을 막으려고 원래는 그래서 정의당은 항상 1인 1표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저한테 쏠렸잖아요. 예. 2016년에. 1등 하셨잖아요. 제가 최다 득표 남성 다싹 1등 쓸었는데.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1인 4표로 해가지고 흥행을 노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저희도 생각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현실적으로 1인 4표를 해야지만 이게 표가 좀 분산될 아니 것 여긴 같아요. 1인 2표만 해도 돼. 근데 손영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그래야 이렇게 해서 표를 해가지고 일단 흥행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조국 혁신당은 돼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인재 영입이 계속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해볼만 한 거지. 신진 인사들도 4표로 하면은 그럼 나도 열심히 하면은 좀 되고 당원 조직하고 입당 사업하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나무당에서 이걸 흥행을 하시려면은 날짜를 최대한 뒤쪽까지 넓히셔가지고 최대한 뒤쪽 해봐야 이게 20일 날 등록이니까 17, 18일 날 투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무리 늦춰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입당 사업을 이걸로 해야 돼요. 그때까지. 그렇게 해서 띄우되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 출마자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저 변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하고 입당 권유를 하면 분명히 모입니다. 여기 아마 스픽스 시청자들부터도 가실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소나무당,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까지 여러분들의 참정권 적극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정의당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의당은 예. 또 여기대로 우리는 지금 민주노총이라든가 이 노동계가 예. 또 독자적 진보 목소리에 대한 어떤 요구가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우리는 또 기후 위기와 노동에 대해서는 또 정의당이 좀만 분발하면 그래도 원내 정당으로서 생존할 수 있다. 저 그 얘기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아마 선대위원장 맡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공동. 나 저 웬만하면 내가 사양하려다가 녹색 정의당에 내가 그 사양하려다가 마지막 의리는 내가 지키고 봉사한다. 그래서 오늘 승낙했어요. 아이고 오늘 그 특종이 계속 나옵니다. 녹색 정의당 이번 총선에서 김종대 전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말씀도 여러분께 드리고요. 아쉬움을 표시하는 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김종대 의원의 정치적 선택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금 댓글로도 오고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질문지에 없는 내용 변희재 대표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나무당이 이렇게 이제 출발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 설정을 하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조국 혁신당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렇든 저렇든 상호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결국 호남이라는 것,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나무당이 어떻게 민주당과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아니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이 가보면 알 텐데 결국에는 윤석열 이 퇴진을 목표로 상호 경쟁에서 서로 표를 가르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 이상의 다른 관계라는 건 다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신당의 신장식 대변이 그런 말이 많이 하는데 이 지역구는 민주당이고 비례는 조국이라 그러는데 그건 그림은 좋은데 민주당도 비례를 내는데 그 민주당 비례 지금 나오잖아요 후보자들이.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민주당 사람들도 이른바 몰빵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도 민주, 비례도 민주.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나무당이나 조국신당이 지역구를 내더라도 다 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소나무당도 호남에 중심 내는 거고 그래서 지역구 경쟁은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어느 정당이 라인업상으로 가장 윤석열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라인업과 투전에 갖췄냐. 그래가지고 그 경쟁력으로 표를 받아야지 나눠주고 보태주고 그거는 다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아니 이거는 신생정당이 하기 나름인 게 예컨대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그 어려운 조건 아주 굉장히 추락한 상황에서도 300만 표를 얻었습니다. 네. 비례정당 예, 예. 득표만 300만 표. 그래서 5석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 지금 뭐 녹색정의당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떠나도 또 뭔가 진보 목소리를 원하는 또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국 혁신당하고 여기 소나무당하고 녹색정의당하고 또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의 그 각자 당으로 돌아갈 당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모이면 교섭단체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교섭단체.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 운영에 참여해야 이게 저 법사위에서는요 매번 거기서는 지체되고 브레이크만 걸려요. 근데 본회의에 어떨 땐 직권상정, 자동상정, 자동 부의. 우리는 지금 본회의 중심 체제로 큰 정치적 결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 소나무당이 지금 얘기해야 될 거는 기존의 그 이재명 대표하고 손을 잡는 조국혁신당이나 그다음에 녹색정의당이나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일단은 끌어내리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담대한 연대를 해서 이 공동 교섭단체로 우리가 연대하겠다. 네. 이런 게 지금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 지금 네. 이거 얘기를 조국혁신당이나 녹색정의당도 안 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이제 아직까지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대 그물을 넓게 확 뿌려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물 들어올 때 고기가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차원을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 사실은 혼자 법사위 가는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자가 하나 더 있다 아니다 하면은 국민의힘은 하나예요. 거기 위성정당은 없어져요. 그러면 여기는 2개라고. 그리고 불가능합니까?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이 정권을 끝장내는 어떤 끝장연대, 특검연대 일단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특검연대는 바로 제안을 들어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그 자체적으로 몇 명을 당선시키는 거를 넘어서 초월해서 전체를 다 교섭단체로 끌고 가는 하나의 윤 대통령 탄핵 전략본부 역할을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하나의 브레인으로 쓰자. 뭐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셔서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는데요. 지금 검정 소나무 박병호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소나무당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달라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주문이 왔고요. 도지농부님께서는 대구에서 어제 아마 이제 그 설명회 같은 거를 조국혁신당이 했는 모양인데요. 한 700명 모였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설명회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대구에서 그런 적이 없었다. 이게 뭐냐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을 정치권 전체가 잘 봐야 한다. 레거시 미디어, 지상파, 종편 그리고 신문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데요. 소나무당 얘기도 하지 않고요.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민심의 흐름은 무엇인지 스픽스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종 계속 터뜨리지 않습니까? 김종대 의원 녹색정의당에서 200만 표이든 300만 표이든 받기 위해서 선대위원장 간다. 변희재 대표 소나무당에서 당당하게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계속 좋아서 이 방송 끝나기 전에 노영희 변호사를 어느 당이든 제가 입당을 시켜서 국회에 좀 진출하는 노영희를 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의견들 일일이 소개 못하지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드리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정권 심판을 주창하는 이제 세력들이 모여서 총선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쟁도 하고 연대도 해야 하는데 변 대표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소나무당은 어쨌든 하시니까 평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왜 변 대표 바뀌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아니 한번 바뀐 게 말씀하면 아니고 되죠.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서 줄곧 특히 이제 당 대표 된 다음에 예. 대선 떨어지고 당 대표 운영을 해서 저는 항상 비판적 입장을 가져왔었고 예.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다 민주당 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퇴진대오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조국신당, 소나무당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 현실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공천으로 내리막길 하다가 다시 올라온 조짐이 보인다는 건가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조국 신당이 들어오면서 다시 윤석열 퇴진 흐름 만들어냈거든요. 소나무당은 아마 한 2배 더 세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역구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이거를 흐름을 잘 쫓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쫓아오는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충청도에 간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요. 회초리로 안으면 안 되면 몽둥이라도 들어서 정말로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쓰지 않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패륜 정권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점점 세지죠. 점점 세지고 예, 있습니다. 예. 노희 그게 변호사. 이제 자, 이런 조국 것들이 신당과도 결국 이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당대표의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월 10일 이후면 이 공천의 진가가 나타나고 결국 민주당이 잘했는지 국민의힘이 잘했는지 확인이 될 것이고 결국 한 목소리로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그동안 뭔가 사람들이 이제 이래요.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부적으로 너무 괴롭히고 너무 계속 발목을 잡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예 그런 사람들이 다 싹을 잘라버리고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 공천을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이 공천의 효과고 이게 바로 원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게 발목을 막 질질 끌면서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쏟아냈던 화력을 내부로 집중시키면서 자기네들 그냥 좋은 말만 떠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 공천에서 다 날아가고 경선을 시켰더니 다 사람들이 지금 특히 당원들이 전부 다 심판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가 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된 것 같고 이번에 조국 신당이라던가 아니면 소나무당이라든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나예요. 이 정권이 너무 무도하다. 이 정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혹은 일방통행적인 정치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한 목소리 내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 민주당 내가 한번 나서겠다. 이걸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지는 야당들끼리 혹은 이 소수 정당들끼리 조금씩 의견 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쨌든 이번 총선의 목표는 그냥 하나만 가자고요. 국민의힘을 정말로 제일 당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대통령이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분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줄 수 있는 총선을 지금 치르게 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답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제발 싸우지 말고 이제부터 좀 앞으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그게 다 같이 살아나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은커녕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지키지 않는 패륜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중도층에서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만큼 이재명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께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는 중에 고민정 최고위원 빨리 복귀하라고 얘기하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금 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또 들어오고 임종석 전 의원이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에서 총선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민주당도 단결 단합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역전의 용사들에서 예. 민주당의 전환의 시점은 선대위원장 결정 시점이 될 거다. 네. 그때가 이제 공천 파동에서 새로운 진영을 일단 강화하고 이렇게 되는 어떤 분기점이 될 거라 그랬는데 마침 오늘 그 김부겸, 이해찬 또 한 분이 누구더라? 임종석 임종석. 예, 이래 등등 다 통합을 강조하면서 나섰던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고 예.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분위기 일신하는 데는 일단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양당 정치의 시야가 갇혀 있어서 못 보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무도 이걸 신경 안 쓰는데 2030 표가 사라졌어요. 네. 원래 그 표가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기로 돼 있었던 표인데 거기서 뭐 이호정 의원 사태가 있고 나가지고 지금 그 지지율이 5% 선이 위협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별로 지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대량 탈당이 너무 아팠어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을 보면 2030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지금 저기 뭐 한 자릿수도 안 돼. 솔직히 거의 저 정의당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당파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정당도 윤석열 정권 퇴진 뭐 이러는 와중에 이준석이 놓친 그 큰 덩어리를 지금 누구도 소구하는 정당이 없다. 이거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나무당이나 이쪽에서 전략을 짜실 때 이것도 한번 중요한 고려할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고. 근데 저는 잠깐 이 포인트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뭐 무당파가 많아지고 뭐 좀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는 지금 이 시점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리얼미터 결과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41%, 그다음에 민주당 43%로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진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뭘 서로 결집해야지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 김종대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는 조금 지나고 나면은 분명히 이게 정리가 될 것이고 확실하게 한쪽으로 지금 쏟아져서 오히려 표들이 좀 분산되지 않고 몰리면서 사람들의 표심이 정확히 방향을 정교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방향 전환이 언젠가 시선 전환은 되는데 지난 선거의 이맘때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각 당이 온통 모병제 논쟁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청년 정책 논쟁이 징병제냐 모병제냐부터 맨날 시작해가지고 쓸데없는 정책 논의하는 거죠. 지금 이때가 청년 정책으로 거의 사활을 걸고 싸울 때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선거에는 그 현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다는 거. 이걸 누가 먼저 선점할 거냐. 이게 이제 소수정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목표가 될 거라는 거. 그 이준석을 제끼고 그 자리를 일단 선점해 들어간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다시 통합의 기운을 회복하면서 일단은 그 각 지역에서 공천 탈락한 현역들에 대해 가지고 공천을 받은 신예들이 각 지역에서의 통합의 노력이 각자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 차원에서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지금 예를 들면 뭐 수원의 김준혁 교수라든가 용인의 부승찬이라든가 뭐 또 홍영표 의원 있는 부평을 지었고 이쪽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보면은 이 통합의 기운이 조금 더 그 중량급 있는 현역들한테 미치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도 일단 공천에서는 탈락시켰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당을 흔들어대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그런 악역을 하지 않도록 이거는 사실은 공천 받은 후보자들 몫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원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일단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 정치력이 발휘되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꼭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2030 문제인데요. 우리 아이도 뭐 20대이고 다 20대 아이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정책 성향을 실제로 잘 안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다른 연령대에서는 다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 말씀대로 지금 소나무당도 2030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야 하는데 자, 이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지적을 해보죠. 2030 직접 애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성정당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소구 포인트는 뭘로 보셔야 됩니까? 저는 일단은 공정이라고 생각해요. 공정. 그들은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출발선에서 나에게 제대로 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조금 공정하게 주었으면 좋겠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내가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나에게 제대로 된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나는 슬프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치권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지금 치고 넘어온 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었어요. 그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화를 많이 냈던 것들이 바로 너 공정을 그렇게 외치고 뭐 마치 아닌 것처럼 하더니 니네 자식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니? 막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윤 정권에 대해서 환호를 보냈고 이 조국이나 이 민주당에 대해서는 얘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욕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지금을 보십시오. 결국 대통령은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이득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사람이다. 아예 공정이고 뭐고 입으로만 떠들고 있지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기소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그다음에 재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막 영향력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방송 자기네가 다 장악하고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으면서 우리들한테 뭔가 해주는 것처럼 막 이상하게 착각만 일으키게 만드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이냐 염증이 나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이 20대 30대에게 저희 집 애들도 20대 애들한테 물어보면 둘 다 20대예요.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관심도 없는데 나한테 아무런 것도 없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잘나가지고 저러는데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치 얘기 많이 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또 포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 판으로 더 끌어들이고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구호 같은 것들을 외쳐서 그 하나의 저는 그 가장 근접하는 실천적인 방법의 하나로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 무도함이 결국은 해결될 수 있다. 니네들이 나서게 되면 뭔가 정리될 수 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변희재 대표께 바로 질문을 드리면 변 대표가 20대 시절에 아무도 하지 않던 정말 언론 일종의 그 구독 뭐 절독 운동 이런 거 하면서 언론 바로 세워져 안티조선 안티조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가 이미 이제 한 30년 정도 지났지만 지금 2030에 이번에 영입 인사로서 어떤 식으로 소나무당이 소구 포인트를 가질 것이냐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이게 제가 20대가 지금 제 나이 때가 아마 가장 이 진보 좌쪽으로 쏠리는 세대예요. 네. 역대적으로. 근데 그 밑에 세대부터 조금씩 보수화가 되다가 지금 20대가 이제 급격히 보수 세력이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40대, 30대가 비교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로 왔다가 이건 보수가 아닌 거야. 이거 볼 때는. 이거 뭐 완전히 이거는 뭐 너무나 이제 특히 대한민국 젊은이 상식을 볼 때 몰상식이 너무 많으니까 흩어져서 이준석 쪽에 모여 있다가 이준석이 이낙연 순간에 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 민주당에서 넘어와서 보수로 넘어와 있으니까 좀 기존의 민주당으로도 안 가는 거고. 저는 그래서 그냥 20대를 위한 정책을 내본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윤석열, 이 사람들이 이제 배신하고 이제 분노하는 윤석열과 제대로 들이받고 싸우고 민주당보다는 좀 중도 오른쪽으로 와 있는 저는 그 정도 노선이면은 그런 대로 20대가 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또 4년 전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시에 온통 나온 논쟁이 모병제 징병제 논쟁이 제일 셌고 그다음에 청년 사회상속제, 청년 기본소득 이것도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나왔던 거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냈던 부분이고 그 외에 반값 등록금 문제도 있고 또 청년 건강보험 청년들 30대 이하는 건강검진 안 받잖아요. 그거부터 해서 요즘 성인병이 자꾸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을 우리가 이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로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경쟁에서 공정성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청년 전체를 위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게 4년 전 총선 때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탄생하고 청년 대표가 탄생하는 이렇게 쭉 우리 사회의 청년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시대였고 그것이 이준석 대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들어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맥이 끊겨 있다는 거는 정치를 위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건 보수파 정책도 있고 진보 좌파 정책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소명을 해준다. 호명을 해주고 불러주고 말을 걸어준다. 원래 이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다 사라지고 일단 이준석이 분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다른 당한테는 기회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맞서 싸우는 그 주력을 청년에게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도 새로운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정치적 구호보다는 정책적 보살핌이 훨씬 더 실용적인 접근을 좋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도는 정당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제가 김종대 의원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약진하고 있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제 정당이 얼마나 그 과정을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느냐가 2030을 잡는 힘일 거다. 그래서 그런 정당이 있으면 정말 이번에 큰 수확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독주 체제예요. 지금 저 대학생 그 연구개발자들 생활지원금 준다 그러죠. 예. 그다음에 청년 그 왜 내일 그 목돈 마련하는 계좌 그거 대폭 분다 그러죠. 지금 계속 지금 포퓰리즘 정책이 발표되고 그거 잠깐만 있어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바로 그 정책 때문에 대통령이 2030을 잡기 위해서 내놓았던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사실은 햇살론이라고 대출 원래 그 서민들에게 해주던 대출이 있었어요. 그게 원래 3조 얼마였었다고 하거든요, 재원이. 이번에 1조가 깎였답니다. 근데 네. 이 청년들의 표를 의식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통령 공약을 남발하면서 그쪽에다가는 뭐 9천억인가가 갑자기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이준석 대표의 나쁜 정치를 말하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2030을 얘기하고 자기가 뭐 마치 그 청년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사람이 계속 주장해냈던 거는 갈라치기랑 남녀 간에 서로 싸움 붙이는 것밖에 사실은 없었고 본질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내놨을 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열광하는 특수한 무리들의 그런 댓글을 잘 쓰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책만 내보내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실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그러드니까 그 열기도 같이 수그러드는 거고 지난번에 새로운 미래랑 같이 야합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너는 표를 위해서 혹은 네가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용했구나라고 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들이 이제 등을 조금 돌리면서 결국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2030이나 이런 분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역시 우리를 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를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고 싶은 말이 윤석열 정권이나 이준석 대표나 지금 이 20대 30대를 위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진정성 있는 속으로 가지는 그런 정책이었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지점이 바로 이제 공정성 네. 있느냐 그게 이런 바로 것에 공정성 제가 대한 말하는 워낙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한 2030에 대해서 소구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강원도 춘천에 갔어요. 333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그리고 300% 성장하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해서 이걸 바라보는 2030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저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다 강원도 춘천에 가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전국에 다니면서 약속했던 예산이 970조, 1000조 가까이 되는데 그 돈 누가 내서 할 건지 정말로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든 아기 다리 고기 다리 자 야권연대를 통해서 과연 이번 총선에서 야권은 몇 석을 얻을 것인지 여러분 앞에 지금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변 대표도 바람과 그리고 실력을 100번, 1000번 발휘해서 몇 석이 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총선을 30일 앞두고 맞추는 범야 의석 수 과연 몇 석이냐 300석 중에서 지역구 비례대표 다 포함해서 하셔도 좋고요.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워낙 어렵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보더에 펜을 들고 지금 계속 갈등하고 계신데 아니 당마다 다 써야 되는 건가요? 당마다 다 아니, 범야 다 해가지고 범야. 그러면 소나무당 써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안 하면 계산이 안 조국혁신당. 되죠. 그렇게 하면 예, 계산이 그래서 안 범야 되죠. 의석이 범야를 범야는 민주당 그리고 큰일 나네. 소나무당, 조국혁신당, 녹색진보당 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 비례연합당은 민주당 안으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아니 그럼 따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예, 지역이랑 이거를 편한 대로 한번 써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총선 더불어. 나는 이렇게 전망한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면 되니까요. 더불어. 여러분들께 오늘 저녁 흥미롭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정치평론가 네 사람은 자칭 최고의 평론가인데 몇 석 정도를 예상하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진짜 동접이 3,000명이 넘고요. 오늘 대단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이런 방송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깊숙한 얘기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댓글 수시로 계속 올라오는데 하이버리드 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님께서도 조국혁신당 메시지다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HNN님께서도 200석, 하이버리드 엘님은 어느 당인지 50으로 해놨는데 아마 조국혁신당에 대한 것은 아닐 테고. 자, 그리고 김동주님, 백성태님 다들 의견 주시고 시리님께서는 185까지 올려주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노예묘사 가장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짜잔, 짠! 120대 180!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120은 국민의 힘으로 보이고요. 네. 180석은 범야권 연대로 보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35%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결집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권 심판론이 매우 세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은 약간의 꼼수였거든요. 이번에 그 김건희 특검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터져나올 이 악재들이 사실은 산적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국민의힘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결집하는 세력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중도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막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300석 중에서 120석 정도가 국민의힘 몫으로 좀 보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야권 연대, 그러니까 야권의 세력일 텐데, 그렇게 되면 180석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조국신당이 한 10석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제가 특별히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3석 받는 당, 뭐 2석 받는 당 이런 당들이 좀 있을 것 같다 보이고. 정의당, 소나무당. 당이 더 없어. 그리고 비례연합당. 그리고 예, 민주당 나머지 하지 않을까. 예, 이 정도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 없는 님께서는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범야권 200석이 안 되면 나라가 망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건 예측의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당위적으로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신 거 존중하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객관성 또 각자의 판단 예리한 촉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께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제 예측은 이렇습니다. 123대 범야권 177로 봤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하고 큰 차이가 없죠. 네. 예, 그런데 뭐 국민의힘은 빼고 야권을 설명드리자면 민주당이 원래 151석에서 조금 하향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조국 혁신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고려 못했을 때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표인데, 이것이 일정 정도 조국 혁신당으로 10석 정도가 간다고 계산해서 빠집니다. 그리고 비례연합당이 이제 15인데 사실상 여기에 민주당이 숨어 있거든요. 반이 민주당이니까 합치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원래 그 얘기대로 150석이 조금 넘는 그런 상황으로 또 이해가 되고, 녹색정의당이 한 3 내지 4%, 여기에다가 이제 지역구 한 석을 당선 가능하다고 보면은 4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당은 제가 보기에는 변희재 대표를 비롯해 3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방송 역전의 용사들이 국회의원 3석을 지금 만드는 주역과 함께 하고 그렇죠. 있네요. 예, 세석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한 달도 안 한동안 된 되더라도 당이네. 대단한데. 예, 그런데 옆에선 상당히 다른 수치가. 난 내 거보다 면 대표 수치가 더 궁금해. 그래서 지금 깎고 있어요. 이게 자꾸 이게 안 맞아가지고 깎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안 돼요. 근데 저거는. 그래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상황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예. 변 대표 준비하신 거 올리시죠. 뭐 인생은 게 원래 이렇게 다 예상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올려주셨습니다. 우와. 25석. 소나무당이 25석. 자, 국힘이 135석이고요. 범야권이 그러면은 165석인데 뭐 그중에 가만- 민주당이 120석. 더불어민주당, 합치니까 130이니까 뭐 민지 비례연합을 10석이라고 한 거 같아요. 더불어민주연합이 10석 10석이고 정도로 해서 165석. 소나무당을 25석으로 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25석? 일단은 저는 비례 라인업에서 예. 우리가 제일 앞설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 누가 봤을 때 한 최소한 5-6명 정도면은 정말 달려가서 윤석열 끝장낼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될 거고,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지금 나오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라인업이.
너무 시민단체하고 이제 이 정당 관계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저는 솔직히 이건 문재인 정권의 그냥 관료 출신들이라고 보여요. 같이 싸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제일 잘 싸울 거냐로 기준하게 되면은 저는 밀릴 게 하나도 없다. 이 라인업에서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소나무당이 25석 정도 정말로 바람이든 예상이든 하시면 네. 지역구하고 그러니까 지역은 비례대표로 또 나누면 왜냐면 어떻게 이제 됩니까? 지역은 호남 기반이기 때문에 호남은 이거는 경쟁 체제거든요 지금. 네. 거기에 뭐 다 들어오면 좀 조국 신당도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호남은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 입장이 이번엔 경쟁으로 가겠다가 제일 커요. 예. 마치 비례처럼 간단 말이에요. 호남 같은 경우. 예. 그랬을 때도 역시 호남에서 옥중 출마하는 손영길 대표, 더군다나 호남 대권 주자를 선언하고 있었을 때 밀릴 가능성이 없어요. 예, 호남의 승부에서 밀려야 돼. 이거 물론 우리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이 조직이 안 돼서 이런 건 있겠지만은 라인업만 봤을 때는 저는 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지금 김여운님께서는 너무 근데 약간 모순적이고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예. 지금 현재 소나무당에 인재 영입된 사람들이 오늘까지 6명 아닙니까? 그 예, 예. 25명을 어떻게 그 조달하실 지역구에서 한 거죠? 15명, 근데 비례로 지역은, 10명 정도 예, 되죠. 지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목포하고 광주하고 2분 하시는 걸로 알고 근데 있는데 지역이요 지금이 엄청 복잡해요. 예, 지역에 지금 다 속 들어간 이낙연 신당 들어가고 막 들어가 우리 쪽도 엄청 연락 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꽤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지역에서 상당히 호남, 많이 나온다. 호남에.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고요? 네, 제가 호남에 광주에 꽤 있는 많아요. 언론인한테 들으니까 광주에서 이번에 공천이 혁신 공천 안 된 사람들은 어느 당이든 나가서 한번 뛰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렇군요. 제가 비례 대표가 이렇게 과감하게 25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비슷한 의견 내신 분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여운님께서는 소나무당 25석 제일 뒷바디가 중요합니다. 가자. 느낌표. 간다가 아니고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렛츠고 이런 의미인데요. 그만큼 강력하게 베니 대표가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베니 대표는 이 당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좀 25석은 많기는 좀 많습니다. 많이 깎았어요 지금. 세상 많이 깎아서 적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30석이라고 30석 썩은 25석 줄였는데 우리 이 방송을 주도하고 있는 양채원 PD도 방송 중에 계속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밌다는 의미도 있고 열정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는 격려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밝혀드렸던 이 의석수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정말로 제대로 해보려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지막에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명의 국회의원이 중요합니까? 20명의 국회의원이 중요합니까?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그리고 정말로 실망하고 그리고 분노에 차 있는 마음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베니 대표가 국회에 가시든 김종대 의원이 국회에 가시든 노영희 변호사가 국회에 가시든 자기 스스로 가자 하는 일종의 운명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함께 이해하면서 손잡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하겠습니다. 변희재 같은 사람 국회에 한 명 있으면 좋겠다. 김종대 같은 사람 국회의원으로 한 명 있으면 좋겠다. 노영희 변호사 같은 분이 국회에서 맹활약하면 좋겠다. 그러면 30명, 10명, 100명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다. 그걸 여러분 혹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늦은 밤 시간에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보실 테고 오늘 이 조회수가 20만 회를 넘을 텐데요. 이 세 분의 장도에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대 양당도 중요하지만 소수 정당이 스픽스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바꾸는 그날까지 여러분 격려, 위로 그리고 진심 어린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보람을 느끼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길다고 PD가 난립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 광고하는 거 코리아나 화장품 기분 좋으시면 온라인 최저가 39,000원을 16,900원에 팔고 있는 거 해주시고요. 혹시 대구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 있습니까? 저희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광화문 살롱이 드디어 3월 11일자로 대구 용산점을 오픈했습니다.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아주 좋은 유기농 베이커리 카페 했으니 여러분 시간 나시면 꼭 가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정말로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열렬히 그리고 열정 그리고 성의 진심을 다해서 이 방송을 만들어주신 우리 양채원 PD께 박수 한번 드리면서 양 PD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행복한 저녁 보내시라고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역전에 하면 함께 용사들 해주시고요. 그거 광고 안 하셨잖아. 광고 다 했습니다. 했어요. 지금 한 거예요. 코리아나 아저씨가 그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